여러분 그거 아세요? 10차 변론 때 홍장원 1차장이 증인으로 다시 재등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홍장원의 새로운 증언으로 윤석열은 이를 반박하며 나만큼 국정원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며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요. 영상 같이 보시죠. 윤석열 탄핵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예, 먼저 그 증인 진술조서 2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실 때 메모 원본도 들고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원본의 이미 제출은 힘들고 일단 이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서 제출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상태에서 검사께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안 드리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참고인이니까 피의자가 아니라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진을 찍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전 도리어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검찰은 또 특이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police.co.kr이라고 하는 무슨 이메일을 보내서 글로 넣어야 증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 요즘에는 다 디지털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이제 준비된 신문사항 여쭤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은 국정원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해서 조직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던 상황이셨죠. 조직이 자꾸 변하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 이해도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던 시점이었죠. 네. 예, 2항, 3항 생략하겠습니다. 4항, 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당일 그 계엄 당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시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제 직접 전화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분 상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사전에 뭘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추정으로 얘기한 거고요. 예. 예. 별 뜻 없이 얘기하신 그런 겁니까? 거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7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은 그 2월 4일 심판정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이제 지시를 안 하셨다는 취지로 만약에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정원 1차장에게 통화를 했으니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당일에 12월 3일 23시 무렵입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직접 전화하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 2번 정도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고 오후 11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할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을 증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나항입니다. 이 나항은 생략하고 뒷 질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영 피신 조서 4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인과 2번째 전화를 한 내용에 관해서 출동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동의 의미는 여인영이 증인에게 말한 체포조 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언어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경 이제 간부들과 이임식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모인 간부 30여 명에게
이제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그리고 통화 내용,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임식 간담회에서요. 예. 예, 이임식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보면 됩니까? 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예, 9항, 10항, 11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일제 171호증의 1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거를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거는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적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를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이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변호인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이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느니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써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두 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모도 이제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야, 그 권순위는 두 번 썼네. 아니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호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딴지일보나 이렇게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김호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요 메모를 이제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뭐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물리면 그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쭉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요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12월 4일 그 이제 가필하신 부분, 이제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 네, 그 아래쪽에 이제 축차 검거, 뭐 위치 추적,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4일 날 오후에 보좌관이 그 기억나는 대로 쓰신 이후에 12월 4일에 그렇습니다. 가필하신 건가요? 예, 그 증인은 이 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가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갑질 49호 중에 15 여인형 피신조서 15, 16, 1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여인형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14명이 맞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뭐 도와줄 것 없냐고 해서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이제 증인의 증언,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과 증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제 49호 중에 20 여인영 사령관 피신조서 8쪽 1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인데요. 그 2024년 10월 27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9일에 이미 계엄 당일에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 등 14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증인 이런 사실은 모르셨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 14항입니다. 그 갑제 45호 중에 10 조지호 청장의 2회 피신조서 28, 3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조지호 청장은 이제 여인영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는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경 사이였다. 첫 번째 통화에서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선관위 예,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메모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불러줬는데 총 15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이제 김동현이라고 들어서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김동현이라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 이 사람을 체포할 건데 위치 추적,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여인영이 급한 톤으로 짧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조지호 진술 내용도 증인이 메모에 기재한 그 체포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명단을 직접 맞습니까?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다시 171호 중에 1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인 보시면 14명, 1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포 대상자 인원수를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체포 대상자라고 불러줬던 명단의 인원수를 예. 14명에서 16명 정도가 되겠다라고 기억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 그 16명 밑에는 밑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그으신 건가요? 16명까지일까? 예.
그 이제 기재한 인원은 12명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2명 혹은 4명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못 적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12월 6일 날 이 얘기할 때부터 2명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한 사람은 성관이 관계자라고 했고 한 사람은 아마 양 뭐라고 들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누굴까 한동안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5항입니다.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형 피신조서 15쪽 16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으로부터 뭐 10명 정도 머릿속에 있었는데 장관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 3명부터 잡아라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3명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제 29호 중에 10 김대우 검찰 진술조서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5개 정도 출동시켰을 무렵 사령관님이 연락이 와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에 집중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미 출동한 인원 포함해서 전 수사관에게 위 3명에 집중해서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주요 인물 3명을 먼저 체포하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을 순차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이 증인이 이제 메모에 기재한 1조, 2조 축차 검거 방식이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16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도 생략하고요. 메모 작성 경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19항입니다. 그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증인이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을 했다면 피청구인과의 22시 53분경 이제 통화 이전에 메모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피청구인과 22시 53분경 통화 직전인 22시 46분경 여인형과의 통화를 한 것이 유일한데 이때 여인형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항은 답이나 생략하고요. 증인은 여인형과의 22시 46분경 통화 이후에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산하 부서장들에게 비상 소집을 지시하고 국정원장을 만나러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공간으로 갔던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공간까지는 자동차로 약 3분 거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증인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갔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수행원하고 운전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22시 53분경 그 국정원장 공간 대기실에서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의 공간 비서실 직원이 증인이 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면 53분경에 전화를 했으니까 54분경 또는 55분경에 피청구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공간 밖으로 나왔죠. 네. 이제 증인이 이제 지난 증인 신문 때는 22시 58분경과 23시 06분경 여인형과 2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제 두 통화의 시간 차이가 8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통화 장소와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제 축약해서 통화 내용을 섞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과 23시 06분경의 통화 내용을 구별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마침 조서를 보니까 여인영 사령관도 제가 일반 폰으로 전화했고 보안 폰으로 바꾸자 그랬었는데 처음에 전화해서 국회 봉사 얘기가 있었고 위치 추적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체포 명단을 그때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 폰으로 서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보안 폰으로 바꾸자라고 했죠.
근데 보안폰으로 바꾸고 보니까 제 보안폰에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안보 주요 간부들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방첩사령관한테 보안폰으로 연결하려다 보니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통신실이나 특별한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안폰 통화를 시도하다가 보안폰 연결이 불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아까 전화했던 일반 전화로 다시 전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2시 58분경에는 이제 네. 보안폰으로 연결까지 하려다가 안 돼서 안 됐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신 이후에 예. 23시 06분경 이제 통화를 다시 여인영 사령관과 해서 체포 명단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 23항입니다.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증인이 이제 CCTV에 22시 58분경에 이제 본청으로 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의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 공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보통 CCTV에 표시되는 시각은 보통 실제 시각과 맞지 않고 적게는 수십 초에서 많게는 수십 분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시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모습이 찍혔다는 CCTV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각과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나 보정되었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보정이 됐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은 CCTV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증인이 CCTV상 언제 어디서 통화하는 모습이 찍혔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죠. 네. (20사항) 생략하겠습니다. 2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이 12월 4일 이제 오후에 보좌관에게 전날 밤에 작성했던 명단을 다시 작성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 처음에 그 12월 3일 밤에 작성했던 메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 두 명이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영 사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보좌관에게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뭐 다시 써봐라 하고 얘기를 했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한 가지 이유로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메모를 그 두 장으로 나눠서 써온데 사람 이름에 가로 열고 뭐뭐뭐 해갖고서는 아주 빽빽하게 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 이거 버리고 새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보좌관이 들어오길래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이름만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써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하고 본인이 기억하려다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직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일을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예. 의제 127호증의 1, 즉 홍장원 검찰 제출 자료 21에서 25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요 메모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메모들도 증인이 검찰에 제출하신 메모들이죠. 맞습니까? 제가 예. 12월 9일 날 병원에 입원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데 이거 서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를 제가 검찰에 제출했습니까? 예, 검찰에서는 증인이 제출한 자료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당시에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거 기억났습니다. 그건 검찰에 제출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메모는 아마 제가 정보위원회 가기 전에 가서 이제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할 거니까 그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 정리해놨던 그 메모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4만까지 생략하고요. 34항입니다. 그 증인은 계엄 선포 이전에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신성범 정보위원장하고 양당 간사하고는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면 또는 뭐 해외 관련된 사항이 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꼭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종종 시간이 지나니까 좀 친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종종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36항입니다. 그 자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박선원 의원과 이제 증인이 연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계엄 당일 12월 4일 자정 무렵에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는 메시지를 받고 한 2시간 지나서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장을 이제 보내셨고 박선원 의원이 그러셔야 합니다라고 보내신 적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 대화 말고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까? 다른 대화는 없었죠. 언제 말입니까? 그 계엄 당일. 개명 당일은 전화 통화한 적 없을 겁니다. 예. 37항입니다.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신성범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통화한 내역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등 이제 국정원 정무직들이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야당 간사들과 연락하는 것이 뭐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야당 쪽과 연락한 것을 이제 이상하게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일제 133호증입니다. 그 계엄 전날 12월 2일 17시 51분경에 이제 영부인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09시 49분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으로 치자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무근입니다. 그 증인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 아시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그 김상민 법률특보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조계 인물이기 때문에 오셨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네.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이렇게 15시 41분, 16시 48분, 17시 34분, 17시 49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의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아마 당시에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39항은 지난번 증인신문에 했었는데 질문을 안 한 내용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국정원이 이제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에 관한 정보, 간첩이나 국가 안보 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국정원의 역할은 변경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한 활동을 하는 내국인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체계와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죠. 내국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내국인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지 않나요? 예, 반국가적인 부분이라면은 안보수사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제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이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조사권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